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디지털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입니다. 제가 금융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국 샹하이 대한민국 총영사로 부임을 한 지 3개월 정도 됐나요?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금융환란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리먼 브라더스는 1850년에 설립된 오랜 전통을 지닌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은행입니다. 미국에서 잘 아시잖아요. 골드만삭스, 몰건 스탠리, 메릴린치. 그 다음이에요. 그 정도로 손꼽는 대형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08년 무려 6천억 달러가 넘는 부채로 미 연방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우리한테도 익숙한 모기지론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잖아요.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이 집을 살 때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주고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기지론을 이용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상황으로 금리가 인상이 돼 가지고 모기지론 이용자들의 이자 연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모기지론 대출 회사들과 중소은행들이 잇따라 파산을 하게 되고 대형 은행들도 휘청거리면서 급기야는 리먼 브라더스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 파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골자입니다. 리먼 사태 이후 큰 손실을 입은 대형은행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감행하면서 높은 실업률 증가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됐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인가요? IMF 외환 위기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잖아요. 10년도 안 돼가지고 또 악몽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미국의 금융사태나 경기 침체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 후폭풍을 피해가지 못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4년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서 4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국 통화금융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의제는 각국의 환율 문제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금의 최대 보유국인 미국의 주도로 세계에 매장된 금의 양에 따라서 달러를 발행하는 고정 환율제 도입에 합의를 하게 되죠.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합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세계대전이 끝난 뒤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독일 등이 제조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추격을 하게 되자 기축통화 역할을 했던 달러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1년 달러의 금태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습니다. 그 뒤부터 세계금융은 대략 10년을 단위로 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획기적인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제주대국에서 과학기술대국의 꿈을 이루었지만은 허약한 금융 체력 때문에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금융 악순환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서 번번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제조대국으로 부상했을 때부터 넘쳐나는 돈을 금융대국을 이루는 데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세계의 금융 패권은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미국이 장악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또다시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US 달러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달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가 금융대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면서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의 고민은 이처럼 당연한 문제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디지털 금융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을 기계화, 공업화로 정리를 한다면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 컴퓨터, PC, 인터넷 등의 발달을 통한 정보기술 시대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줄을 잘 서가지고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참할 수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경이적으로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30년 가까이 역사적으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이 국가 간의 장벽과 울타리를 허물어버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하는 1990년대 초 세계화의 거센 물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를 겪어야 했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유탄을 맞아가지고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면서 성장 엔진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지 않고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요란을 뜬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최근에야 3만 달러대에 진입한 것이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좋은 신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조업 중심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벌써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이름하여 브릭스죠. 신흥 경제 성장 5개국에 넘어가 버렸고 값싼 노동력은 개발도상국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집약의 지식 기반이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정보와 금융의 융합 단계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은 양적 성장에서 가치 성장에 조금이라도 빨리 집중을 해야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식 기반의 디지털 금융이 대표적으로 가치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흔히 미래는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창조해서 살아나고 미래의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참으로 절박한 우리의 금융 패러다임이죠. 디지털 금융은 금융거래의 시간적이고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서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도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금융기관들에서 실행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유비쿼터스 뱅킹 등이 모두 디지털 금융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뱅킹을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인터넷 은행도 등장했잖아요. 디지털 금융의 장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에 은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번잡하고 불편한 창구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업무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저렴한 수수료도 장점인데요. 해외 송금이나 계좌 이체도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게 됐잖아요. 거래 내역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나 인증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3차 산업혁명의 성과로 인터넷 등의 전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정보 전달 기능을 갖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매체가 통합이 되고 편리성이 크게 향상된 덕분인 것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현금이 오고 가지 않는 디지털 금융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이나 작은 상점에 이르기까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 뱅킹으로 결제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고 동전과 지폐를 아예 발행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금융권 공동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축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권이 모두 주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디지털 통화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으로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춤거리게 되면 그만큼 세계 금융시장에서 뒤처질 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미래를 꿈꾸고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금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정보금융의 허브가 되려고 하면 디지털 금융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유파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